이분이 왜 이렇게까지 이상한 행동을 했을까? 사람들이 모두들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하시는데요. 특검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오인성 부장의 이 판결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항소했죠.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위배해야 된다. 어,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등 1심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는 대법원 판결로도 이미 나와 있지 않느냐. 특히 지난번에 권오수 등등과 관련된 이 주가 조작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왜 네 맘대로 잘라가지고 어떤 거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그러고 어떤 거는 만료되지 않았다 그러고 네 맘대로 하느냐. 이거는 완전히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또 어떻게 주가 조작 관련해서 미필적으로 인식이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네가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또 재판부가 실제 특검에서 유죄의 증거로 내놓은 모든 것들을 대부분의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다 무죄의 증거로 활용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증거를 뒤바뀌어 버리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무죄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거는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이 증거와 관련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아, 게다가 계약서라니. 응? 명태균하고 김건희 간의 관계가 뭔지 충분히 알면서 계약서를 안 썼다고 그거를 무죄의 증거로 삼는다? 그리고 58회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3번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 실질적으로 이 정치판에서 어떤 식으로 일이 이루어지는지 도대체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윤석열이 김영삼 공천 주라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게 나오지 않았느냐. 애들이 말을 안 되네. 말이 참 많네. 이 얘기를 그대로 직접 듣지 않았느냐. 어떻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쳤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절차를 지켰다고 보는 것이냐. 명태균이가 김영삼 공천해달라고 여기저기 부탁하고 다니는 것을 보니까 이게 진짜 자기네끼리는 대가관계가 없었고 확약을 안 했기 때문이지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 또 샤넬백 2번 받았는데 첫 번째 거는 괜찮다? 전체적으로 샤넬백을 처음부터 왜 줬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예? 건진법사의 말이 없었으면은 이것도 무죄 줬겠네? 이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어떻게 반성도 하지 않고 잘했다고 난리치는데 1년 8개월이라고 하는 이상한 이상야릇한 그런 형량을 선고할 수 있느냐. 특검 30일 오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서 법원의 판단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법원의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시세 조정 세력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이고요. 이게 2심에서 어떻게 달라질지 저는 사실 그게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법리적인 관점에서 피고인이 권오수 측이 요청이 있을 때마다 시세 조정을 돕거나 가담했다고 했고 실제 미필적으로 인식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서로 간에 특히 공범들이 그 내부적인 사정을 알려주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무죄로 하느냐. 그거는 그 진술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 진술과 관련된 겉으로 드러난 증거가 없었던 것 뿐이고 실제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왜 모릅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미필적으로 인식했으면 공동정범이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도이치 주가 조작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 김건희 1심은 부당한 판결입니다. 라고 지금 정면으로 반박했죠. 본인의 그 첫 번째 판결 나왔을 때 그 판결 나온 날 2%에 올려가지고 도대체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하면서 부당한 판결이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들을 수사해서 구속 기소한 1차 수사팀 일원으로서 이 무죄 선고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주가 조작 공범들의 혐의를 인정한 기존 판결 취지나 공동정범 포괄일죄 관련 법률에 비춰서 부당하다. 특히 김건희가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에 제공한 20억 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함에 있어 주요 자금으로 이용됐다는 것이 기존 판결에서 인정이 됐다. 아니 게다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20억이라고 하는 돈을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도이치모터스 같은 회사에다가 태웁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2억도 아니고 2억이라면 내가 차라리 이해를 하겠어. 20억이 누구 뭐 애들 이름이니까 껌값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걸 하는데도 그래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하면서도 주가 조작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죠? 우인성 판사 본인에게 20억 한번 투자해보라고 해보세요. 어떤 생각으로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실제 이 대전고검의 김태훈 고검장은요.
김건희 방조 성립해도 뭐 시효가 지났다는 이 판결에 대해서도 법리 오해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판결인 것 같고 이번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좀 정확하게 따박따박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오인성 판사가 왜 이런 판결 내렸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야말로 엘리트주의고 본인들이 제일 잘났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국민의 빈축을 사고 지탄을 받는 이 판결을 한 자들은 속으로는 지금 한편 억울해하면서 한편으로 너네들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거의 예. 100% 그렇습니다. 내가 시험 봐서 따낸 내 자리고 거기서 내가 내 권한대로 하는 거지. 니들은 이걸 뭘 한다고 이렇게 말이 많아. 억울하면 시험 봐서 네가 판사해. 못하면서 왜 나한테 그래. 이거는 니네가 시기 질투하는 거지. 뭐 이게 지금 뭐 얼마나 이렇게 타당성이 있는 말이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고. 희한하게 행정부 입법부하고 또 다르게 사법부 구성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저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생사의 털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되게 조심해야지 이 정도 생각을 하는 거지. 아니 저것들은 왜 저래? 이런 생각을 잘 못한다고. 그러니까 뭐든지 조금만 비판을 하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앞뒤가 바뀐 거다. 네, 오인성 부장의 판결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요. 또 김용남 전 의원도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 나는 달라. 나는 달라. 이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이 무지몽매하게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는 저 대중과 나는 다른 사람이야. 나는 너무너무 똑똑하고 내가 브라이트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걸 뜯어보면 대중의 생각과는 다른 결론이 날 수 있어. 네. 내가 이거 보여줄게. 그러면서 쓰는 거지. 이렇게. 황당한 판결문을. 근데 본인은 황당하다고 생각 안 해. 그거 매우 잘 썼다고 매우 잘 생각하지. 아마 그거 다 써놓고 굉장히 흐뭇했을 거예요. 진짜요? 와, 근데 진짜 죄송합니다만 일반 대중의 시각에서 볼 때 상식에 부합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은요, 김용남 전 의원 검찰 출신이죠. 최강욱 전 의원도 변호사 출신이죠. 법조인들이 이 사람의 판결을 지금 뭐라고 해석하고 있느냐면 엘리트 의식. 나는 니네랑 달라. 니네가 이렇게 떠들어대는 그런 거 나는 그렇게 안 생각해. 내가 진리야. 내가 맞는 말이야. 라고 잘못된 우월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이상한 방식으로 판결이 나온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법조인들 중에 많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실제 엘리트주의에 빠진 판사들 중에는 정말로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강욱 의원의 말이나 김용남 전 의원의 말이나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 경계해야 되는 잘난 척하는 그들의 말입니다. 이번에 오인성 부장의 판결에 그 엄청난 사자성어도 아니죠. 그 엄청난 그 한자들 막 쭉쭉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한자들 사실은 많이 봤습니까? 잘 못 봤거든요.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사실은 생각보다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런 식으로 판결문 쓸 때 그런 식으로 잘난 척하면서 쓰는 판결문 잘 못 봤어요. 근데 이분은 왜 그런 말을 썼을까요? 원래 그런 말 쓰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런 말을 거기다가 쓰죠? 형무 등급, 추물이불량, 거미불능, 화이불치 이런 말 너무너무 못 알아듣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은 평상시에 안 씁니다. 근데 이런 말을 쓰면서 엄청나게 우리를 나무라는 듯이 썼어요. 그런데 실제 그런 말을 왜 판결문에 쓰죠? 판결을 할 때는요. 이런 말을 인용하면은 국민들이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런 말을 쓸 필요가 전혀 없는 말입니다. 판사가 자기 멋에 취해 있거나 뭔가 변명처럼 하고 싶을 때 혹은 우월감을 가지면서 너네랑 달라라고 말하고 싶을 때 이런 말을 쓴다는 거예요. 판사는 드라이하게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법 적용을 하면 되는 건데 왜 이런 말을 쓰면서 잘난 척하고 니네들하고 나는 급이 달라라는 말을 하는 걸까요?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형무 등급, 추물이불량, 거미불능, 화이불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심리학자의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윤석열이 날아갔는데 왜 아직도 김건희를 못 건드리냐. 김건희가 왜 아직도 힘을 쓰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선 하나는 김건희가 입을 열면 안 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은 그 밀실에서 사우나 하느라고 국정을 뭐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입을 열어봤자 나올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건희가 입을 열어야 윤석열 정권의 모든 비리가 다 나온다. 거기가 진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김건희가 입을 열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김건희가 중형을 받아가지고 저 박애나면 어떡하지? 야, 나 다 불 테니까 나 좀 깎아줘. 이러면 죽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김태형 소장의 말은 김건희가 입을 열면 김건희가 가지고 있는 이 법조와 관련된 사람들의 정보가 너무 많고 너무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이 사람에게 그런 말을 발설하지 못하게 만드는 용으로 저런 식으로 무죄를 주고 양형을 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고 증언해주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김건희 앞에만 가면 사법부가 쪼그라들어요. 영장 청구도 그렇고 잘 안 돼요. 근데 이번에도 김건희 앞에서 굉장히 아주 희한한 판결들이 많이 나왔는데 저희가 또 취재를 해보면 김건희가 윤석열 검찰총장 때부터 법조계 인사들을 많이 집으로 초대해서 그래요?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와, 거기 간 저희 친구도 있고 대학교 친구도 있고 그 친구 연 끊으세요. 그거 어디라고 갑니까? 가보면 윤석열은 요리를 하고 있고 뭐 김치찌개 끓이거나 그래요? 하고 있고 김건희가 나와서 계속 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판사들이랑. 요즘 법 적용 힘드시죠? 아유. 그러니까 막 이제 그런 것까지 의심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대법원에서 정말 확고하게 굳어진 판례들을 완전히 그냥 다 뒤집는 무시했습니다. 이런 게 왜 김건희 관련된 사건에서만 나오는가. 사법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김영남 의원이나 최강욱 의원의 말에 따르면 이 판사가 잘난 척하고 제멋에 겨워가지고 나는 니네랑 급이 다른 사람이야. 이런 마음에서 엘리트식을 가지고 저런 판결을 했을 것이다. 첫 번째. 두 번째. 법조계와 관련해서 비리가 터져 나올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아서 김건희를 자기도 모르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라고 하는 해석이 이 김태형 소장과 김승원 의원의 입에서 나왔어요. 김승원 의원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내 친구들이 김건희한테 갔었대. 내 친구들이 김건희 초대받아가지고 옛날부터 많이 갔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러저러 하더라는 거야. 윤석열은 오히려 바보고 김건희가 모든 거를 좌지우지하고 있었대. 그래서 얼굴이 받쳐서 사실은 이런 걸 폭로를 못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맥락이 다 비슷비슷해지고 있어요. 와, 이거 되게 무서운 부분 아닙니까? 게다가 실제 우인성 부장의 재판에 들어갔었던 김대호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인성 재판 중계됐어야 됩니다. 내가 재판에 들어가 봤는데 이번 판결을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실제 특검이 뭔가 부실하게 수사하고 증거를 제대로 안 내서 이번에 그런 판결이 났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들어가 본 사람으로서 아닙니다. 특검은 명명백백하게 증거가 있는 거를 명확히 얘기를 해주고 재판장에서 그런 게 많이 현출도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판결이 나왔다는 거는 국민을 알기를 우습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재판, 지기현 부장 재판 같은 것에서 실제로 중계가 되고 나니까 많이 바뀌는 거 봤죠. 이번도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내란 재판이 아니다 보니까 중계가 안 돼가지고 사실은 김건희는 완전히 혜택받은 겁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인성 부장 재판부에 많이 들어갔던 김대호 기자의 말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재판부가 깜짝 놀라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건진 법사가 밑에 천함을 통해서 심부름들 많이 시켰잖아요. 그랬죠. 근데 대통령실 인사 프로필 8명을 여기서 정리해서 유경옥 행정관한테 보냅니다. 네. 김건희 최측근한테. 그러면은 청와대에 대한 인사를 건진 법사, 천함, 유경옥 행정관, 김건희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한 논란이에요. 이거 엄청난 국정농단급인데. 그게 농단이죠. 그래서 재판부가 당시에 깜짝 놀라서 물어봐요. 진짜 본인이 보낸 게 맞습니까? 라고 증인한테 물어봐요. 근데 증인이 네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우인성 재판부에 물어보고 싶은 게 그때 그럼 재판부는 그걸 왜 물어봤습니까? 그리고 당사자인 증인이 맞다고 하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싹 빼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 자체가 중계가 되어야 한다. 자체가 중계가 돼야 된다. 내가 재판 가봤더니 증거들 차고 넘치더라. 왜 그러는 거냐. 이게 바로 재판이 중계가 되고 안 되고 국민들을 우습게 알고 안 알고 이거의 차이인 거 아니겠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런 얘기죠. 또 그리고 실제 이번 판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에 대해서 계속 무혐의 때렸던 검사들이죠. 그러면 이번 판결은 검찰을 위해서 우인성 부장이 총대빈 거 아니냐? 이러니까 나오는 거죠. 한번 들어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른바 이제 법조계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들, 네. 검사 출신 변호사들, 법조 기자 오래 한 선배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쭉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 중에서 이번 판결에 개빡쳐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코멘트. 이거 결국 검찰 벗겨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검찰의 잘못? 김건희가 문제가 아니고 김건희도 김건희지만 네. 만약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유죄가 돼버리면 네. 그러면 이걸 제대로 수사를 안 해가지고 네. 심지어 나중에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 조직은
박살이 납니다. 그렇죠. 뭐 이를테면 이제 이창수 중앙지검장, 네. 뭐 그때 또 누구야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부장검사, 위에 박성재 법무장관, 네. 이 인사들은 다 연루자들이거든요. 네.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개입했던 검찰들은 다 일종의 공범이 되는 겁니다. 이걸 벗겨줘? 이 새끼들 안 되겠네. 네.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와 재판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어차피 다 줄줄이 유죄입니다. 그럼 검찰 조직은 심각한 내상을 입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그거는 그렇다 그들이 그런 동기를 가질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검찰이 하는 특검이 올렸고 판단은 재판부가 하는데 그러게. 검찰을 왜 재판부가 비호해 주는 것인가? 그럼 이제 그 맥락을 보는 분들은 뭘 보는 거냐면 네. 검찰 조직이 흐트러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법원에 있다는 거죠. 검찰 조직이 박살나면 안 되는 사람이 그 법원에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검찰 조직이 박살나는 모양이 나왔을 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여당의 명분이 서게 되기 때문에 그 명분을 만들어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법원에 있죠. 아, 예. 그 컨트롤 하에 있는 우리의 우 판사. 수능 만점자니까 사회에 기여할 것이라고 형량을 깎아줘도 그 사람이 아니,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또 한 번 무언가를 저질렀다. 혹시 그런 거 아니냐. 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 라는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의심을. 예, 예, 예. 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막 별별 의심이 다 나오는 거죠. 게다가 좀 전에 말했던 수능 만점자에 대한 관대한 처분 내지는 사회 복귀해서 너는 한번 기회를 해야지 수능 만점이나 받았으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에게 온정을 베풀었던 판결. 야, 이게 바로 우인성 부장의 놀랄만한 과거 판결이더라. 이거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를 무죄를 준 우인성 판사가 2024년 강남역에서 여자친구를 무참하게 흉기로 찔러 살해한 수능 만점자 의대생이 있는데요. 이 우인성 판사의 과거 끔찍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의대생 남자는 돈이 많은 피해자 여성의 집안과 결혼해 강남의 고급 피부과를 차리기 위해서 피해자 여성을 강제 임신시키려 합니다. 또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해 부모님들 모르게 혼인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부모에게 찾아가 강남의 고층 빌딩을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피해자 부모가 거절하자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다. 피해자를 살해한다 등 협박을 하였고 피해자 부모가 강경히 거절하자 여자친구를 강남역 부근 옥상으로 데려가 미리 준비한 회칼을 이용해 왼쪽 목을 10번 찔러 살해했고 죽은 이후에도 오른쪽 목을 5번을 찌르고 목 정면에서 6번을 찌르고 양쪽 눈을 회칼로 찌르고 이마도 반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사형과 위치 추적 부착과 보호 감찰 요청을 요구했습니다. 김건희를 무죄로 풀어준 우인성 판사는 가해자가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며 위치 추적 부착과 보호 감찰을 거절했습니다. 또 말도 안 되는 엄청나게 낮은 2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우인성 판사는 이 수능 만점자 의대생이 향후 사회에 기여할 것을 고려하여 감형하여 선고한다고 이야기했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우인성 판사로 인해 피눈물을 흘렸다고 MBC 실화 탐사대에서 전했습니다. 우인성 판사의 26년형이 항소심에서 바뀌지 않았다면 의대생은 33세부터 가석방 기회가 주어지고 사회에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우인성 판사가 판결한 대로 위치 추적 장치나 보호 감찰관도 없이 사회에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와, 진짜 그 여자친구 살인 사건, 그 여성에게 가해진 이 살인의 방식이 엄청나게 끔찍했군요. 보호 관찰도 안 붙이고 위치 추적용 전자발찌도 안 붙이고 그냥 수능 만점자니까 너는 봐주자 이런 얘기를 사실은 그 판결에서 했다는 거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실제 이 당시에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이 사람 실제 검찰은 사형을 구형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2024년 5월 14일 사진인데요. 와, 강남역 살인사건 의대생 최 씨. 대법원에서 이 사람 자기 죽음 봐달라고 장기 기증 서약하면서 감형을 호소했던 사람이거든요. 최땡땡이라는 이름이고 수능 만점 받았고 18학번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2심에서는 형이 좀 더 올라갔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변호사 측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을 빼앗은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씻고자 장기 기증 서약을 했습니다. 저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심신미약 상태였습니다. 당시에 초범이었습니다. 반성문 제출했습니다. 또 가족 때문에 범죄를 사실은 저질렀습니다.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범행 직후에 자살 시도도 했습니다. 뭐 등등등등 얘기를 했었던 건데요. 이 사람은요. 피해자를 강남역 인근 옥상으로 불러낸 뒤 흉기로 28번을 찌르고 피해자가 쓰러진 다음에는 준비해온 옷으로 갈아입고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이 피해자는 이 최 씨하고 중학교 동창입니다. 교제한 지 53일 만에 가족 몰래 혼인신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부모가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퇴학당할까봐 두려워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라고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 오인성 판사가 징역 26년을 선고하면서 이 사람은 사회로 돌아올 수 있다, 봐주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었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이 내려졌었습니다. 유족 측은 검찰 수사가 사건의 본질을 흐렸다 이렇게 황당해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최 씨라는 사람이 왜 혼인신고를 미리 했겠느냐? 피해자의 재산과 상속권을 노린 것이었다.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한 다음에 나중에 뭐 사고 같은 걸 위장하고 죽게 되면 자기가 그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다라고 피해자 측에서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살인을 저지른 건데 이거를 검찰이 우발적 범행으로 단순화시켰다 이런 식으로도 속상해 했었었죠. 근데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이 찔렀고 또 옷까지 준비해가지고 갈아입기도 했었고 시신도 회수해놨지 않습니까? 실제 30년밖에 안 나온 것도 범행 동기와 계획성이 공소장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게 피해자의 입장이었는데요. 사과 한마디도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최 씨의 부모는 오히려 자기 아들을 두둔하면서 피해자 가족을 조롱했다고 합니다. 26살 된 범인이 사회로 돌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이냐. 피해자 가족을 2번이나 죽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 사실은 벌어졌었던 거죠. 자, 우인성 부장 이외에도 과거 판결들이 사실 문제가 되고 있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한 우인성 판사의 과거 재판이 가관입니다.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 연관 재판을 많이 맡았는데요. 김건희의 대부분 혐의에 무죄를 준 이유가 납득이 가기도 합니다. 우선 가로세로 연구소 쓰레기들의 이재명 소년원 출신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유죄가 나온 엉터리 판결이었습니다. 또한 우인성은 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변호사에게도 1심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김건희 판결의 문홀리처럼 허위성을 인식 못했다는 쌉소리로 언론을 장식했습니다. 장영하 역시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즉 우인성은 하던 짓을 계속 해왔던 것으로 김건희 선고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인성이 맡은 다른 재판이 바로 윤두머리의 최혜병 수사외압 사건인데요. 왠지 그 재판의 결과를 미리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인성 부장의 판결 중에 정말 이상한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봅니다. 이 제목을 제가 이렇게 달았는데요. 우인성의 판결들, 진보에는 가혹하고 극우에는 극관대하다. 진보에는 가혹하고 극우에는 극관대하더라. 보세요. 강남역 의대생 살인사건, 아까 말씀드렸죠. 1심에서 26년 했는데 2심에서는 보호관찰과 함께 30년형이 선고가 됐고요. 유시민 작가, 은행으로부터 계좌 열어봤다고 통지받았는데 내가 검찰이 한 거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사과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걸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시에 기소를 했는데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었습니다. 사실 벌금 500만 원 너무 센 처사였죠. 자, 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선거 당시에 돈봉투 사건이 있었죠. 그때 당시 1심을 맡았던 게 우인성 부장이었는데요. 윤관식 의원 등등 3명의 의원들에 대해서 전부 다 유죄 판결을 선고했죠. 그런데 2심에서 이 3명에 대해서 다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또 장영하 변호사가 이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조폭과 연루돼서 20억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았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1심 때 무죄를 또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 때 무죄를 선고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거짓말인 줄을 모르고 거짓말을 한 거다. 이렇게 판단 근거를 설치했다는 겁니다. 이거 2심에서 또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관련된 사건을 많이 맡았는데 이상하게 맞는 것마다 민주당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1심에서 작용을 하고요. 또 극우적인 사람들이 피고인이 된 사건에서는 이상하게 다 무죄가 나왔었다는 거잖아요.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우인성의 판결 2, 진보에는 가혹하고 극우에는 극관대했던 거, 바로 2022년 9월 가세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강용석 변호사하고 김세희 전 MBC 기자가 사실은 이제 피고인이 되었었는데 이때 무슨 내용이 들었었느냐? 김혜경 여사가 2021년 11월에 그때 자택에서 다쳐가지고 그때 119를 이재명 대통령이 불렀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김문수 경기도지사 시절하고 막 비교가 되면서 되게 차분하게 막 이제 부르고 막 이랬던 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 김혜경 여사가
왜 쓰러졌느냐? 부부싸움 때문이었다. 무슨 부부싸움이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부부싸움이 벌어졌는데 그때 낙상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119를 부르면서 마치 아닌 것처럼 거짓말한 거다.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었었죠. 여기에 대해서 1심에서 벌금이 선고됐는데 유죄가 돼가지고 벌금이 선고됐는데 강용석에게 1천만 원, 김세희에게 700만 원이 선고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말과 함께 같이 기소된 내용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 출신이다라고 하는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용석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 출신이다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이유는 구체적 사실적시가 없었다는 겁니다. 소년원 출신이라고 말했는데 구체적 사실적시가 없다? 상당히 특이한 일이었죠. 근데 이게 결국에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이 돼가지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으로 판결이 났었었죠. 그러니까 1심에서 지나치게 진보에게 가혹했던 그런 판결들은 전부 다 2심에서 무죄가 되고 또 1심에서 극우에게 지나치게 관대해서 무죄를 때렸던 사건들은 전부 다 2심 가서 유죄가 됐다는 것이 이분의 특징이었던 거죠. 현재는 통일교 그 쪼개기 후원 재판을 지금 진행 중인데요. 이게 또 김건희랑도 좀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 강용석 등등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2심 재판부에서는 강용석 등등이 유튜브 방송 도중에 독백 형식을 빙자해서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고 발언에 구체적인 정황을 더했다. 강 변호사의 발언은 일반 선거인들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에 다녀왔고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을 당시 대선 후보로 선출하지 못한다고 보이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도덕성과 준법 의식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불러일으켜서 이 후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과 직결되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청소년 시절 소년원 송치, 불륜과 혼외자 의혹 등등은 선거인의 후보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한 인간의 인격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런 것을 대선을 앞두고 무차별적으로 유포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중대하게 침해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이 혼외자 발언은 유죄였지만 낙상사고 관련 발언은 무죄로 또 판시했었는데 이거를 2심에서는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어 부부싸움을 했다는 발언과 김 여사가 부부싸움 중 낙상사고를 당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르게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이 부장판사의 사고방식의 흐름이 완전 엘리트주의적으로 흘렀던 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도대체가 왜 그랬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썰을 한번 썰이 있어요. 썰이 재밌어요. 썰 좋아요. 썰이 재밌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민주진영 측에 취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캠프 때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던 그때 캠프 때 있었던 그러니까 법조인들 좀 경력이 또 오래된 법조인들 복수의 법조인들한테 아주 그냥 힘들게 물어물어 했더니 저한테 딱 한 곳이 나왔습니다. 김앤장을 유심히 봐라. 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김앤장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우인성 판사는 더 승진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승진할 수 있는 재판관이 아니다. 옷 벗고. 거기가 이제 옷을 벗으면 나중에 분명히 김앤장과 뭐가 있을 거다. 근데 왜 하필 김앤장이냐. 윤석열과 김앤장과의 관계는 매우 특수적인 관계이다. 윤석열이 검사 시절이 그때에도 아주 굵직굵직한 돈 되는 것은 김앤장한테 밀어줬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이 그냥 저렇게 썰입니다. 윤석열이 우리 와이프만 좀 살려줘 이랬을 거다.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했을 거다. 근데 그럼 우인성 판사가 그걸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냐. 어차피 그렇게 꼬셨을 거래요. 2심 가면 바뀌어. 1심에 눈 딱 감고 돈 벌고 그냥 딱 내리고 와. 그랬다는 썰을 들었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는 다 썰이어서 확인된 바는 없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은 이 판결이 공정하지 못하고 옳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반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JTBC에서 어제 김건희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큐가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김건희가 서울 강남에 국회의원에 출마하려고 하였고 대통령실 참모들이 힐러리 프로젝트라 명명하고 실제 문건과 행동 강령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이제 총선 전이었었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광주에 출마하는 거 뭐 어떻게 보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김건희가 광주 비엔날레를 갔다 왔다. 근데 너무 인기가 좋았다. 그때 같이 갔던 사람들이 그 순간 다 말을 잃었대요. 그 문건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사가
앞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롤 모델을 누구로 삼을 거냐. 힐러리 여사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까지 됐잖아요. 그걸 벤치마킹한 것 같아요. 광주는 좀 포기를 하는 것 같고, 그럼 이제 강남을 해볼까? 라는 얘기까지도 당내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강남의 여사가 나온다는 소문이 보니까 당은 난리가 나고, 이게 진짜 힐러리 프로젝트다. 뭔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와중에 이제 디오백이 터지면서 갑자기 또 다시 그 수면 아래로 내려가게 된 거거든요. 와, 이건 진짜 사실 좀 놀랄만한 일 아닙니까? 김건희 씨가 2024년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원래 준비했었다. 그래서 사실은 한동훈하고 그렇게 삐낀 거다. 이제 이런 얘기였는데요. 어제 JTBC 특집 다큐 김건희 플랜에서 나온 얘기였습니다. 총선 전이었는데 윤석열이 국민의힘 의원들 몇 명을 불러서 얘기하다가 혹시 우리 부인이 광주에 출마하는 거 어떠냐 이런 얘기를 물어봤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라가지고 미친 거 아니야?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윤석열 하는 말을 듣고 있었는데 듣다 보니까 윤석열은 정말 진심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왜 광주에서 나갈 생각을 했지? 알아봤더니 광주 비엔날레 가가지고 자기가 엄청난 환대를 받아서 광주라면 내가 나가서 될 것도 같다. 게다가 나는 사람들이 나를 잘 몰라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비호감인 거지 내가 나타나서 직접 그들하고 스킨십을 하기만 하면 그들은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 라고 김건희가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나서서 활동을 하면 자신에 대한 비호감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극강의 자신감,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광주 출마하면 어떠냐라는 얘기를 하게끔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완전히 미쳤구나라고 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 부부가 정말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뭔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려고 그랬는데 그 가을 2023년 가을인가 그때부터 그 디올백이 막 터지면서 난리가 났었었고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 비호감이 막 극에 달하고 있었었고 그래서 한동훈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 김건희 때문에 미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었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순간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윤석열과 김건희의 허황된 생각에 다들 어안이 벙벙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이제는 그래 광주는 좀 안 될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광주는 좀 아닌 것 같아. 좀 강남에만 나가보는 건 어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강남은 괜찮겠다. 광주는 좀 미친 소리였는데 우리가 봐도 강남은 괜찮다라면서 김건희 중심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보고서까지 만들었고 실제 그런 종류의 시나리오가 작성이 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그 윤석열의 그 실록이라고 하는 이 글을 이 시리즈 기사를 쓰고 있는 사람이 현일훈이라고 하는 중앙일보 기자인데 현일훈 기자는 사실 제가 옛날에 변협에서 수석 대변인하고 그럴 때 친하게 지냈던 기자예요. 근데 이분이 초창기 때 그 처음에 이제 기자로 들어왔을 때부터 제가 이제 아주 친하게 지내면서 잘 알았는데 되게 이 기사를 열심히 취재하면서 썼던 사람인데 바로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을 출입했던 현일훈 기자가 나 진짜 김건희 국회의원 만들기 특히 강남 쪽에서 국회의원 만들기 프로젝트 관련된 문건을 본 적이 있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참모 단위에서 논의가 있었고 유사한 문건이 있었던 거 맞다. 근데 김건희가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려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면 되느냐? 롤모델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었고 실제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했던 사람이 바로 힐러리 클린턴이었다. 그래서 클린턴, 힐러리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게 은밀히 작업이 이루어졌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정말로 저는 정말 좀 이해가 안 갔지만 그 당시에 계속 나온 얘기가 김건희가 자기 국회의원 된대 자기가 통일대통령 된대 하면서 별별 얘기가 그때 막 다 나왔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진짜 진심이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따르는 측근 몇몇이 보고서까지 작성해서 여러 가지 행보나 메시지를 내려고 했었었고 실제 최대 악재가 김건희였는데 이 여자가 미친 줄도 모르고 부부가 나란히 미친 소리를 해대서 실제 이 김건희와 윤석열 주변에 있던 좀 생각이 제대로 바뀐 사람들은 다들 다 미쳤구나. 이 사람 때문에 얼마 못 가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아시죠, 여러분? 요거가 없네. 그 JTBC 특집 다큐에서 그 김건희 플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왔던 거에 이제 핵심 요즘을 제가 알려드리면 김건희가 폴란드 그때 윤석열이랑 같이 방문했었을 때 슬리퍼 찍찍 끌고 나타나서 국무위원들 앞 집합시켜 놓고는 자기가 막 일정 혼술했었다. 이게 이제 엄청나게 크게 그때 얘기가 됐었었고요. 김건희 쪽에서는 해외 순방 관련 대통령 보고서를 앞으로 2부씩 만들어라. 나한테도 꼭 보내줘야라. 태양이 2개라는 거 모르냐? 대한민국에는 이런 말까지 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실제 총선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불러가지고 광주 출마 얘기도 했었었고 힐러리 클린턴을 롤모델을 삼는다고 얘기했었고 더 중요한 거 이런 모든 것들을 기자들이 이미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그런 내용들을 하나도 말하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그런 끔찍한 내용이 바로 어제 JTBC 다큐로 나왔습니다. JTBC가 이제 중앙일보랑 같은 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일보에서 이 대통령실에 출입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모았는데 그래서 어제 나왔던 다큐는 그냥 나온 다큐는 사실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종석 님이 또 이러네요. 윤석열 김건희 때문에 언제까지 얼마나 많이 놀라야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뉴스를 안 들을 수도 없고 이 평론을 안 들을 수도 없고 정말 너무너무 잔인한 것 같습니다. 그냥 이재명 대통령 생각하면서 위로받겠습니다 이러셨는데 그 당시에 특히 요번에 이제 이 특검 하면서 많이들 놀랬던 게 바로 김건희가 남편하고 같이 수장고 들어가가지고 별별 물건들 다 끄집어 갖고 왔었다. 다 가져갔었다. 명성황후 침실도 들어갔었다.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곤영합에 갔었네 말았었네. 그래서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미친 짓을 했나. 이배영하고 무슨 짓을 꾸몄던 건가 라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진짜로 뭔가 되고 싶었던 건 것 같아요. 난 솔직히 그 말을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생각해도 황당무계하고 미친 소리잖아요. 누가 김건희 같은 사람을 나오면 뽑아주겠다고 어떻게 자기들 그 말 같지 않은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알고 봤더니 김건희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윤석열 같은 또라이도 내가 대통령으로 만들었는데 내가 윤석열보다 훨씬 똑똑하고 내가 훨씬 더 정무 감각이 있고 내가 윤석열보다 훨씬 더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데 어떻게 윤석열이 대통령인데 나는 설마 국회의원 못하겠어? 내가 국회의원 나가가지고 뭔가 한 달이 무조건 되는 데서만 나가가지고 하면 내가 안 되겠어? 그러면 난 나중에 대통령도 꿈꿀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그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다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그 말 들으면서 다 미친 소리다. 어떻게 이런 말 같지 않은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다 흘려 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얼마나 진지하게 이 사람들이 그걸 다 생각했던 거야. 게다가 그거를 기자들 다 알아놓고 한마디도 안 했어. 게다가 한동훈이 이걸 몰랐겠어요? 그 사람들 다 알았겠지. 근데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만들었고 일부러 김건희는 야, 너 그 자리 가가지고 이 선거 총선에 나가면 우리 마누라 이거 한 자리 줘라 공천? 지네끼리 이랬겠지. 근데 그거는 안 주지. 오히려 당무 게시판에다가 지랄 발광들을 해놓지. 오히려 자기네들끼리 그 회계사 근데 말이 앙뚜만한테 얘기를 하지 내가 문자 보내는데 그건 익십하고 앉았지 이러면서 이제 진짜로 난리가 나고 정말 도대체 돌아오지 못할 강 건너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우리는 정말 이해를 못하는 건데 그들은 너무너무 이게 진심이었던 거예요. 아 진짜 나는 솔직히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인성 부장이 이 사람에게 1년 8개월밖에 안 줬잖아요. 근데 앞으로 우인성이 판결을 내릴 게 또 있었어요. 물론 이제 이번에 바뀌면 또 뭐 그런 달라지겠지만 만약에 정말로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단합해가지고 김건희에게 2심 가서 막 집행유예 때려주고 왜냐면 2심은 내란 재판이 아니어서 이 내란 재판부에서 안 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김건희 특검에서 한 건 내란 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배당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내란 재판부에 안 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자기네들은 집행유예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번에 우인성 부장 나는 집행유예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 1년 8개월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안 해준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큰 게 다 무죄 나왔는데 왜 집행유예 안 해주죠? 나는 맨 마지막에 선고할 때 집행유예 하는 줄 알고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1년 8개월밖에 안 나왔으면 2심에서는 사실 집행유예도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가능하게 되면 김건희가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김건희가 진짜 국회의원 안 되리란 보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정도 생각이라면. 그렇지 않나요? 캐서리님 대선 때요. 압구정에서 7%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전 요즘에 갑자기 멘붕이 오고 갑자기 현타가 오는 거예요. 완전히 미친 거 아니에요? 와 사과나무 투님 난 보석으로 내보내줄까 무섭네 이랬는데 진짜로 이번에 우인성 부장이 자기가 집행유예를 안 해주니까 이 보석 신청한 거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지만 2심에서도 미친 척하고 이 사람을 2심 재판하는 도중에 1년 8개월밖에 안 나오면 사실 보석해줘도 되거든요. 왜냐면 그동안 이 김건희 6개월 정도 살았잖아요 벌써. 2심 재판하는 도중에 거의 한 1년 정도 사는 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보석 만약에 더 다른 게 없으면은 다른 게 다 무죄나고 그러면은 어쩌면 진짜 보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걸 그 누구도 이걸 막을 수가 없는 소리라니까요. 정말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찐엄마님 집행유예로 나오면 칼 맞습니다. 윤연아님 끔찍합니다.
수선아님, 그러니 사법부도 개혁이 필요한 거 맞습니다. 언제까지 두고 봐야 됩니까? KSSPP님, 아, 말하지 맙시다. 끔찍합니다. 정말 미친 요괴 같습니다. 이랬고요. 느티나무님, 강남 수준을 어떻게 보고요? 말도 안 됩니다. 박준성님, 이 나라는요, 어제 오늘이 아니라요. 이미 이승만 때부터 극우화가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아휴, 진짜. 호시우행님, 지금 박근혜가 강남 나오면 100% 당선일지도 모릅니다. 아, 진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